역할을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따끔하게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평일 오전 11시 5분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이제 1시간 더 길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부터 2시간 저 김방희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과 함께 하시면 성공이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특별기획 누리호 K우주시대를 열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진행자 홍사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오후 5시에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4시에 발사될 예정이었는데 약간의 좀 점검할 사항이 필요해서 1시간 연기됐다고 합니다. 누리호가 발사에 오늘 성공하면은 대형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누리호 K 우주 시대를 열다를 준비했습니다. 자, 특집 누리호 K 우주 시대를 열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주는 신비로운 것 같아요. 끝도 없이 끝없는 검은 공간. 인간이 잘 모르는 4차원세, 그런 미지의 세계여서 신비한 공간? 멋진 곳이에요. 뭔가 있긴 해요. 달에 가보고 싶어요. 토끼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우주에 가면 날아다닐 것 같아요. 우주에는 1000개가 넘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1,000,000,000,000,000,000 그보다 이상이에요.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기쁜.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주를 향한 우리의 꿈을 기록하다.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 고산입니다. 우주란 미지의 세계, 어떤 도전의 대상, 모험, 탐험의 대상. 예전에 우리나라 고속도로 처음 만들 때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무엇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우주는 무슨 특별한 나라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민간에서까지 나가고 있는 영역이고, 우주는 이미 많은 부분 탐험이 되고 모험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미 인공위성들이 엄청나게 떠 있고, 우주는 이제 경제의 영역이고 개발의 대상입니다.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 해연석 박사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과학자가 되는 꿈을 갖고 막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선진국이 되면 우리 로켓으로 우주선을 발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우리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선을 발사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이런 꿈을 가졌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꿈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저한테 농담 삼아서 꿈 깨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없는 이런 꿈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정말 한 50년이 지난 이후에 제 후배들이 100% 국산화한 누리호를 개발하고 발사를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또 고맙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느껴지고요. 그 안에 열심히 땀 흘리신 그 연구자분들 아래 노고도 이제 생각이 나고요.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쌓아 올린 그런 탑의 정점에 딱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주 발사체 기술을 한 단계 쌓아 올려서 이제 누리호 발사를 국전에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니까. 4 엔진 점화. 누리호 힘내.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성공 기원하고 누리호 힘내. 나중에 나도 태워줘야 돼. 나도 누리호 타고 우주 갈래. 우리 함께 가요. 누리호는 꼭 성공할 겁니다. 누리호 발사 제 꿈처럼 성공을 좀 기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누리호 화이팅!
누리호 화이팅! 누리호 화이팅! 누리호 발사 성공 기원합니다. 화이팅! 누리호 화이팅! 누리호 화이팅! 네. 짧은 다큐멘터리 우주를 향한 우리의 꿈을 기록하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어린이들 목소리 들으니까 뭐 마지막에 누리호 발사 화이팅 그 외치는 왠지 가슴이 뭉클하네요. 자, 지금 시각이 3시 34분입니다. 오늘 5시에 누리호 발사 지금 예정돼 있는데 발사 준비를 마친 누리호가 있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 상황부터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KBS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박대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 거기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거기 나로우주센터에서 지금 대기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원래 4시 발사였다가 1시간 네. 연기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오전 준비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오후 2시 회의 이후에 2시 반에 오후 4시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오전 11시 반에 최종 점검 단계에서 발사체 내부 밸브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 현장 점검을 거쳤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점검 시간이 1시간이 더 필요했고요. 예.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정보다는 1시간 늦은 오후 5시에 발사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됐습니다. 거기 날씨는 지금 뭐 괜찮은 거죠? 문제 없는 거죠? 지상의 날씨는 마치 봄 날씨처럼 바람도 거의 없고 기온도 이제 15도 가량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10여 년 전에 예전에 그 나로호 발사할 때 제가 거기 네. 있었거든요. 지금 박대기 기자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네. 하여튼 계속 연기되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막 간이 막 콩알콩알해집니다. 자, 그럼 거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한번 연기가 돼서 네. 좀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네, 방금 공지가 나왔는데요. 연료 탱크 충전이 방금 완료됐다라는 공지가 나왔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발사 1시간 전부터 시작되는 발사 준비 운용 단계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사전에 예정됐던 그 절차에 따라서 발사대 주변의 다른 그 탯줄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예. 발사 10분 전에는 최종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는 이 발사 최종 단계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연료를 아직 주입을 안 했었던 거군요. 지금 주입을 마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연료가 빈 상태로 발사대 거치를 했고요. 예. 예, 오늘 아까 이제 오후 2시 22분부터 연료 주입을 시작했었는데요. 약 1시간 10분에 걸쳐서 연료 주입을 마쳤고요. 또 산화제는 계속 주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화제라는 건 그 액체 산소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료를 태울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액체 산소를 같이 주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미리 주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발사 직전에 이렇게 그 연료랑 산화 액체 산소 같은 걸 주입하는 거군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발사대가 보입니까? 그 발사대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였었는데. 예, 맞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위치가 근처에서는 관찰할 수 없도록 움푹 들어간 만 지역에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요. 예. 제가 있는 위치도 나로 우주센터에 포함된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로 접근하는 모든 길은 통제돼 있어가지고 육안으로 관찰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1, 2초 정도 뒤에 산 너머로 발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저도 나로 때 그거 봤어요. 소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처음 발사해 보는 건데, 네. 현지 연구원들 그 성공 가능성은 지금 뭐 좀 얘기 나눠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공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일단 뭐 항우연과 과기정통부에서는 30% 정도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액체 로켓 기술 또 이제 300톤 추력의 로켓 같은 경우에는 대륙간 탄도탄이라든지 이런 과학 기술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으로 서로 기술 이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개발한 경우에는 실제 첫 발사에서 성공할 확률이 27%, 28%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또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로켓 개발 실력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또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0%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한 반반 정도 확률로 성공하지 않겠느냐.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 하지만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저도 뉴스에서 지상에서 뭐 로켓 엔진 연소 실험한다 해서 뭐 그 막 연기 뿜고 이런 건 제가 많이 봤는데 1단, 2단이 실제 분리하는 거 이거는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올라가야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는 이제 그 우주 공간에서나 이렇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단분리가 제대로 될지 또 페어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발사하는 위성을 감싸고 있는 페어링이 마치 이제 박이 쪼개지는 것처럼 옆으로 갈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좀 성공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우리한테 좀 있는 걸까요? 네, 우리 손으로 발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 위성 발사체를 처음으로 고유 로켓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됐다. 그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 로켓은 나로호와 다르게 1.5톤의 위성까지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100kg 정도 아주 작은 위성만 발사할 수 있었는데 1.5톤 위성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실용 위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쏘아 올리면서 더 이상 이제 외국에 손 벌리지 않고도 우리 위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쏘아 올릴 수 있다. 이런 점이 큰 의미가 있고요. 이런 대형 액체 로켓 엔진을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처음입니다. 특히 1단 같은 경우에는 추력이 75톤짜리 엔진 4개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휴스턴에서 그 세턴 하이브 로켓,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렸던 로켓을 직접 봤는데 그보다는 약간 작지만 상당히 큰 로켓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로켓을 처음 개발해서 만약에 이제 성공할 경우에는 우리가 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 기자, 그 발사 전에 4시 45분쯤에 저희가 한 번 더 연결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대기해 주시면서 상황 좀 자세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박대기 KBS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특별기획 누리호 K우주시대를 열다 누리호 발사 특집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이 3시 41분입니다. 1시간 20분 정도 있으면 이제 누리호 발사가 되는데 누리호 발사가 이제 성공하면은 한국이 세계 7번째로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됩니다.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이제 7번째인데 발사되기까지 뭐 세계 우주 개발의 역사 그리고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재미있게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경제쇼에서 만나본 중에 가장 재밌는 분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진행자인 썬킴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그 게스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간 그 한이설인 KBS 오게 돼서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제가 여기서 개그맨 시험을 봤다가 3번 떨어졌거든요. 진짜예요? 진짜로. 폭소클럽에서. 네. 왜 떨어뜨렸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KBS가 문제야. 그러니까 최종까지 갔었어요. 그 3차 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떨어뜨리시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자, 오늘 한번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로 끝까지 오늘 좀 갔으면 하는 그 희망입니다. 자, 그 썬킴 교수님 먼저 우주 개발하면은 냉전 시대 하여튼 미국 구소련 이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둘이 굉장히 경쟁했었잖아요. 일단은 시작은 소련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뭐 짧은 시간 내에 그 우주 개발, 미소 간의 우주 경쟁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뭐 스푸트니크, 뭐 유리 가가리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팩트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 지금 미소 간의 우주 개발의 처음 스타팅 포인트는 1차 대전 독일 패망부터 시작이 돼요. 그 로켓, 미사일 이렇게 그 V2 로켓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V2는 2차 대전이고 1차 대전은 아시다시피 1918년에 이제 독일이 빌헬름 2세가 야반 도주를 해버리고 오스트리아가 그 보도도 날라버리고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약이 있었어요. 일단은 뭐 마르크화는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전문 용어로 이제 휴지가 돼버리고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생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육군 몇 명까지, 그다음에 공군력 얼마까지, 전차수 얼마까지 제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고 있었던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1차 대전에 그 연락병으로 근무를 했던 아돌프 히틀러였거든요. 이것도 참 재밌어. 참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아돌프 히틀러는 죽을 때까지 국적이 오스트리아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독일군으로 복무를 했죠. 근데 지금 육군 수도 제한이 되고 탱크 수도 제한이 되고 이 공군 전투기 수도 제한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1933년에 그 히틀러가 전권 인수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이 독일 소위 말해서 제3제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의 군수 산업을 다 보고 있다. 베르사유 조약에 안 걸리는 뭔가 만들자 하다 보니까 전투기를 넘어서 날아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 해서 이제 이 뭐랄까 이 탄도 미사일 아이디어를 구상을 한 거예요. 이거를 현실화 시켜줄 사람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아주 천재 과학 청년이 하나 있다고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들어봤어. 약간 독일의 문종같이 그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연장 로켓을 처음 발명한 나라는 조선이죠. 뭐더라? 뭐요? 뭐 있어 하여튼. 뭐예요? 신기전. 신기전. 네. 아유 정신없어. 신기전이 1448년 세종 30년 때 그 세자였던 문종의 도움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종이 약간 그 로켓 덕후였거든요. 로켓 해가지고 어쨌든 독일판 문종을 알아낸 거예요. 히틀러가. 저머스만 데리고 오라고. 데려와가지고 각종 탄도미사일을 만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V1, V2를 만들어가지고 폰 브라운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V가 뭐냐면 베르겐퉁의 약자인데 독일어로 이게 복수거든요. 복수, 리벤지. 리벤지, 복수. 복두가 아니라 복수. 그래서 우리는 이 V 시리즈 가지고 연합군에게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V1은 약간 무인 정찰기 수준이었고 V2를 만들었는데 이게 1944년부터 이제 영국 이 본토를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총 1,400발이 런던 주변에 떨어져 가지고 3,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연합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이 속도가 거의 마하 5 정도 되니까 또 어디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설계한 폰 브라운 잡아오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독일 패망이 가까운 다음에 약간 그 미소 간의 이제 신냉전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무조건 폰 브라운 먼저 잡자. 그래서 이 독일 패망 직전에 베를린 함락 직전에 미국과 연합군이 소련 붉은 군대죠. 먼저 베를린에 들어가자라고 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폰 브라운을 잡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폰 브라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소련 군대가 먼저 근처에 와 있었어요. 베를린 근처에. 그렇죠. 근데 저 멀리 있는 미군 부대까지 걸어가 가지고 항복을 하거든요. 자기도 들은 거죠. 소련군한테 가면은 고문을 심하게 한다더라. 그래서 자기 발로 연합군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 휘하에 있던 100명의 과학자를 이끌고 미국을 건너가 가지고 미국의 로켓 산업을 발전을 시키는데 이게 웬걸? 소련에는 더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소련에? 세르게이 콜로노프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그 스탈린에게 지금 미국 측에서 지금 그 폰 브라운이 저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련은 앞에 뭘 달아서 날려보낼 수 있는 거 새로운 걸 한 단계 위 걸 만들자. 그래서 뭘 만드냐면 처음으로 ICBM 개념을 만든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래가지고 1957년에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의 위성인 스푸트니크가 발사가 된 거 아닙니까? 발사된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서기장이 크루스초프였는데 얘기를 했대요. 그 하루에 2번씩 그 스푸트니크에서 지상으로 그 시그널을 쏘고 절대로 암호화하지 말라고 전 세계인들이 다 듣게 특히 워싱턴 DC 하늘로 날아가게 만들어라. 자랑질하려고. 그러니까 뚜두뚜두뚜두뚜두
그 당시 이제 미국인들은 이렇게 들었다고 하죠. 막 이게 비웃음으로. 야, 지금쯤 워싱턴 DC 위로 스푸트니크가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신호 잡혔냐? 딱딱으로 이해했다. 그거로도 이제 멘붕이 왔는데 이제 1961년도에 아시다시피 이 보스토크호를 타고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이 우주로 나갔어요. 사람이 우주로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이제 사람이 우주 공간에 나가가지고 조종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몇 년 후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거든요. 미 군부에서 그러면 군부가 주도를 하는 이 우주 프로젝트를 만들자 했는데 의외로 군부 출신인 아이젠하워가 노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군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그 군의 그 조직의 그 딱딱한 문화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이 주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우주 프로젝트를 만들자 해서 1958년에 만들어진 게 바로 나사가 탄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권을 한 그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같이 유리 가가린 때문에 엄청난 또 계획을 추진하는데 뭐냐면 이번 데케이드가 끝나기 전에 이번 세기가 10년이 끝나기 전에 10년이 끝나기 전에 1960년대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라면서 했던 말이 그 유명한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아폴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폴로 1호부터 아폴로 25까지가 있었는데 1호부터 7호까지는 거의 그냥 무인 우주선이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처음으로 이제 달에 닐 암스트롱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인류 역사상 큰 도약이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국 당시 그 분위기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달에 가서 뭘 하냐라는 분위기가 높았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슬슬 음모론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69년도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고 바로 전년도에 이제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 그때? 일단 68년도에 그 4월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딱 2달 후에 6월 6일에는 그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죠.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또 암살당하고 그리고 9월 달에는 흑인들이 더 이상 이 백인 정권 밑에서 우리는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조직화된 게 블랙 팬서스 그 흑표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내적인 분위기를 약간 쇄신시키기 위해서 서둘러 가지고 약간 추진한 것이 아폴로 프로젝트 11호 프로젝트다라는 또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솔직히 흐지부지 돼버리거든요. 아폴로 프로젝트가. 그 아폴로 11호 이후에 한 번 보내고선 그다음에 안 보낸다. 아폴로 13호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이 산소 탱크가 터져가지고 다 몰살당할 뻔한 일도 벌어지죠. 그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그 톰 행스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달 착륙 음모론들이 나오고 지금도 계속 뭐 나와요. 그리고 UFO 음모론도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UFO 같은 경우는 그 올 6월 25일 날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뭔가는 있는데 실제 하는 존재다. 하지만 뭔지는 모르겠다. 라고 공식 인정을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70년대 때 한참 그 UFO 음모론이 나올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 UFO가 상당히 많이 출몰을 했었어요. 뭐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있기는. 대표적인 게 76년 10월 14일에 그 청와대 상공에 100몇 대의 UFO가 등장했던 거.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76년도에? 그러니까 76년 그 10월 14일 날 청와대 상공에 100몇 대의 그 미확인 비행물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2달 전만 하더라도 그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건 북에서 보낸 비행물체다. 대공포를 쐈겠죠. 드르륵 십자포화로. 근데 한 대도 격추가 안 된 거예요. 당황했겠죠. 이 수도방위 사령부에서도. 그냥 위야 넘어가면 괜찮은데 하필 그게 생방송에 방송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1976년도에?
MBC 별이 빛나는 밤에 예. 이수만 씨가 진행을 할 때 그때 정동 MBC 시절이었거든요. 그 라디오 아니에요? 라디오. 예. 그렇죠. 정동 MBC에서는 예. 청와대 상공이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동양신문사니까. 예. 그래서 이수만 씨가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 청와대 상공에서 지금 총격전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생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렸어 이수만 씨가. 아, 진짜야 아니면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 공영방송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계속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해명을 해야 돼요. 이게요. 생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민한기 소속 화물기가 지금 청와대 상공을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발포를 했다. 이렇게 노스웨스트사였거든요. 노스웨스트사에서도 반박 성명을 냈거든요. 아니 우리가 왜 청와대 상공 위로 가겠냐. 그래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막 동서양을 막 넘나들면서 뭐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 스푸트니크 다음에 유리 가가린이 사람이 이제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가가린은 다시 돌아왔죠. 지구로. 돌아왔죠. 네. 그 전에 그런데 라이카라는 강아지를 먼저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60년대 그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방금 아까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개발은 다 first가 다 소련이었어요. 일단 인공위성도 first가 소련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먼저 올라간 것도 처음이고 여성 여류 우주사도 소련이 처음이었고 개를 처음에 보낸 것도 이 처음이었는데 라이카는 안타깝게도 갔다가 다시 대기권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타가지고 사망을 했죠. 몇 년 후에 다시 개 2마리 또 보내거든요. 2마리는 무사 귀환을 합니다. 그래요? 아, 제가 그게 궁금했어. 다시 돌아왔는지. 라이카요? 돌아오다가 라이카. 순국하셨습니다. 귀엽게 생겼던데. 아, 그렇구나. 한 마리 키우시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아까 아폴로 11호가 그 달에 착륙하고 지금 한 52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라운드가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미국, 소련 그 두 냉전 체제에서 두 열강이 이제 그 경쟁하다시피 했는데 2라운드는 뭐 미국, 소련 외에 일본, 뭐 중국,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달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2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일단 2라운드 전에 미소 간의 그런 우주 경쟁이 끝난 계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이제 우주 왕복성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개발해 가지고 이제 우주 정장 ISS에 이제 왕복을 시키는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요. 뭐 우리 MC께서도 저와 비슷한 연배 좀 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 말 놓지 뭐. 그 형 알았습니다. 이게요. 그 1979년도에 그 007 문레이커 기억나시죠? 있었어요. 그 로저 모 나온 거. 그걸 보고 전 세계 그 관객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우주선과는 다른 모습의 우주선이 딱 그 영화에 등장을 했는데 그게 스페이스 셔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1981년도부터 이제 스페이스 셔틀 그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먼저 007이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돈이 절약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안 들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 그리고 1986년도에는 갔다가 챌린저가 한번 발사했다가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참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다. 그래서 잠깐 중단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주 경쟁의 공백이 생겼는데 그 공백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국가들이 치고 들어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죠. 2022년도에 그 텐궁이라고 해가지고 중국만의 새로운 우주 정거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주에 떠 있는 ISS가 2024년도에 이제 그 익스파이어 돼 버리거든요. 그게 맞다고 하면 이제 전 우주의 우주 정거장은 중국 우주 정거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국가 주도의 그런 그 우주 개발보다는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스페이스X는 머스크. 저랑 동갑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안 가요. 본인도 갔다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근처만 갔다 오고 실질적으로 우주까지 갔다 왔다 인정받은 거는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 리차드 브랜슨 버진 아틀란틱 회장이랑 그 제프 베이조스는 갔다 왔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2024년까지는 화성 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티켓 가격까지 제시를 했어요. 아니 2024년이면 내후년인 이제 한 3년 남았는데. 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티켓이 이제 그 편도가 5억 6천이에요. 지금 제시가 된 게. 근데 갈 때는 5억 6천이고 돌아오는 거는 이제 그 무료라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갈 때는 가고 올 때는 못 오는 거예요. 가시겠어요? 거기서 그럼 살아야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영화 마션 같이 사셔야지 그러니까. 감자 키우시고.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저도 한번 원웨이 티켓이구만. 원웨이 티켓이죠.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밑에 인터넷 댓글도 보니까 진작에 이런 걸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 올해 결혼 기념일 때 우리 와이프한테 그걸 티켓 사줘야 되겠다고. 이런 거 나가도 되나? 이게 실제로 썼던 댓글이라니까요. 예. 아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나라도 지금 그 달에 착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030년인가 지금 예정 그렇죠. 있어요. 네네네. 그럼 만약에 그럼 썬킴 같은 경우에 그 우주 여행을 뭐 물론 티켓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화성까지는 원웨이 티켓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5억 6천이죠. 그냥 우주 공간 제프 베이조스처럼 이렇게 우주 관광하는 거 간다고 하면 티켓이 생기면은 선뜻 가시겠어요? 그 스페이스X에서 지금 그 대기권 바깥을 한번 도는 거 그 가격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 대충 그 전 세계 네티즌들이 계산해가지고 그 가격을 제시한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한 500억 된다고 해요. 500억 가지고 한번 도시겠습니까 우리 MC께서는? 저는 안 돌죠. 저는 그냥 전원생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한다면 몰라도. 공짜도 저는 뭐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공짜라도 뭐 그것까지 뭐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썬킴 교수님은 KBS 개그맨 다시 한번 한번 도전하시면 안 되시려나? 지금 KBS 예능이 사실 조금 그 힘이 빠져 있는데. 제가 KBS에 참 한이 많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 1987년도 전국 노래자랑 부산 수영구 편에 제가 그 노래를 불렀다가 예선 탈락을 한 거 다 탈락을 했습니다. 괜히 말했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쇼에서 좀 자주 나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썬킴 사이버 한국 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특별기획 누리호 K우주시대를 열다 누리호 발사 특집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로 오늘 홍사원의 경제쇼 누리호 발사 계기로 우주산업 특집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주산업 개발이 왜 필요한 건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는데요. 문인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카데미 박사 그리고 김판조 항공우주산업 위성체계실장 그리고 또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문 박사님, 누리호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밸브가 뭐 좀 사소한 문제라고 하는데 뭐 좀 이유를 좀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밸브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발사체를 이제 발사하기 전까지는 이제 전부 사전 점검을 쭉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앞선 점검하던 게 좀 늦어졌습니다. 1시간 정도. 앞서 점검하던 게.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줄줄이 이제 1시간씩 다 미뤄진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점검 시간이 그러니까 좀 약간 지체가 된 거죠. 그 문 박사님은 예전 그 나로 때도 그때도 개발에 참여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로 발사할 때 제가 현장에 그 나로 고흥에 제가 그때 이제 취재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좀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그 박대기 기자가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성공 확률이 한 30% 정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라고 말하는데 뭐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발사체가 초천여 배형을 할 때는 30%가 맞습니다. 사실 맞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은 저 발사 성공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게 저희가 몇 년 전에 시험 발사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발사체는 사실 그 위성을 궤도 투입하는 임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위성 궤도 투입까지 미션 안 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발사체는 제대로 된 위성을
그 위에 올려놓기 위한 시험 발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진짜 위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미 위성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더미 위성이라는 건 그냥 그러니까 그 질량체입니다. 그냥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고도, 그러니까 대략 지상에서 700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속도 대략 한 초속 7.5km/s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성공에 대한 그 리밋이 완화가 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험 발사를 한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매우 낮지만 30%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실장님은 그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잖아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전투기도 만들고 이런 로켓도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전투기는 제가 그 많이 만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럼 이 누리호도 네. 그 카이에서 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을 한 건가요? 그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누리호 시스템 총조립을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그 1단 그 발사체 제일 아랫 부분이 1단입니다. 그 1단에 그 장착이 되는 추진제 탱크를 카이가 담당을 했습니다. 추진제 탱크, 연료 탱크. 네, 맞습니다. 연료 탱크도 있고 산소 탱크도 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제라 하면 이제 그 케로신, 그 등유하고 그다음에 그 우주 공간에서는 그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 액체 산소를 이렇게 같이 싣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그 등유를 합해서 추진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탱크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이제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가 공기가 있어야만이 그렇죠. 불이 타니까 그래서 산소를 싣고 같이 올라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케로신이라는 게 등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누리호의 연료가 등유라면서요, 케로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그 석유 난로 여기 쓰는 그 등유예요? 유사합니다. 근데 등유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용으로 쓰는 등유는 일반 우리 가정에서 쓰는 등유보다 밀도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는 적용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작은 부피에 무거운 추진제를 실어야 발사체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유도 그냥 등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거기다 개선을 해가지고 밀도가 높은 등유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비행에서 쓰는 등유가 있거든요. 비행기에도 등유를 씁니다. 그걸 이제 뭐 제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밀도가 788kg/큐빅미터 정도 되거든요. 밀도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무게를 부피로 나눈 겁니다. 밀도가 높으면은 더 작은 부피에 무거운 질문 무겁게 되는 거고요. 밀도가 작다 그러면은 같은 부피에 무게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무게를 싣고 가더라도 그게 더 많은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청취자 여러분도 그 누리호의 발사와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문자 주시고요. 우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 정의훈 연구원님께도 좀 질문 드리겠어요. 네네. 이게 이번에 민간 기업 300여 개 업체가 누리호 개발 과정에 협력했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체 이 시장에서 우주 산업 규모가 꽤 됩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 전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에는 우주 산업이 민간 부문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크게 돼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항우연에서 정부 주도의 형태로 이제 예산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반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좀 저변을 확대해 보면 이제 특히 뭐 일론 머스크나 잘 유명한 이제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등 이제 글로벌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민간 우주 산업을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업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국가 이제 주도로 하고 있지만 점점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면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민간 우주 산업이 점점 확대될 수 있겠죠. 이런 좀 의문도 들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그 김 실장님이나 문 박사님께서 아마 좀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려면 이 로켓이 있어야 되는데 발사체가. 근데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한 번 올리는데도 비싸고 위성을 그런데 뭐 1년에 뭐 몇십 번 올리는 것도 아닐 테고 어쩌다 한 번 올리는데 그거 그냥 남의 나라 그냥 미국 발사체나 뭐 유럽 발사체 그냥 올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꼭 이걸 갖고 있어야 할까? 물론
군사적인 목적이라면은 제가 그 좀 충분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발사체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개발해야 되느냐? 방금 이게 그 군사 목적 얘기했으니까 그건 이제 지정학적 목적이라고 그래서 차치하고요. 예.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GPS 위성이라든가 지구 관측 위성이라든가 민수용을 이제 지금은 이제 주로 쏘고 있는데 예. 향후로는 지금 군 쪽에서도 위성을 좀 많이 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 근데 문제가 첩보 위성 예, 이런 거. 뭐 그런 예.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 쪽의 위성을 다른 나라 발사체를 통해 가지고 발사하려면은 예. 저희 위성의 정보를 그 나라에 줘야 돼요. 아하. 그건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예. 보안 문제가 걸립니다. 예. 군사적인 목적의 위성 예.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또 하나 민수용이라 하더라도 예. 우리 위성은 이러이러한 위성을 쏠 거고 거기에 뭐 스펙 어쩌고 가면은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술 정도를 외국에 예.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군사용이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좋을 건 하나도 없겠죠. 저희 쪽에서 기술 안보라는 입장에서.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당장 당장 위성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당장 위성을 쏘고 싶은데 외국 위성 발사체를 사용해서 쏘게 되면은 예. 시간상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위성을 쏘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위성을 우리가 원할 때 쏘기 위해서도 어떤 발사체의 어떤 그 독립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저희가 그 텔레비전 화면 보니까는 발사체 기립 장치가 지금 그 같이 세워져 있던 게 철수가 됐네요. 네. 이제 5시 정각에 원래 예정대로라면 발사 예정인데 지금 보니까 하얀 연기가 나고 그런 거 보니까 액체 산소도 저 정도면 이제 주입이 되는 그 4시 10분부터 원래 그 액체 산소가 산화제가 주입되는 거로 예정이 돼 있던데 지금 주입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직 아닌가요? 마쳤을 겁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별다른 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5시에 발사가 되는 걸로. 예, 예. 자, 어떻습니까? 그 나로 때는 우리가 그게 사실 러시아의 기술을 전적으로 다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로 첫 번째 발사 때는 사실 그냥 러시아한테서 그 나로를 그냥 돈 주고 산 거라고 그때 했었던 것 같고. 예. 근데 이번에는 이게 전부 다 우리 기술로만 다 했다면서요. 예. 진짜입니까 일단? 다 우리 기술이에요? 일단 나로부터 정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또 가짜 뉴스 말했나? 그러니까 저희가 러시아로부터 이제 체계 기술을 배운 건 맞고요. 예. 그다음에 1단 엔진을 구입한 것도 맞습니다. 예. 근데 예. 그게 전부 다 러시아 기술이냐 그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일단 예. 2단은 저희가 만들었어요 최소한. 예. 그다음에 러시아 기술로부터 체계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발사체 자체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나로 1단을 그냥 러시아 발사체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너무나 좀 너무 나갔고 나가신 말씀인 것 같고. 누리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우리가 누리호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저희 쪽에서 설계해서 저희 쪽에 제작해서 예. 저희 쪽에서 조립을 했는데 예. 이게 순수 국내 기술이냐 그럼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확보된 기술이 있고 근데 그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 제작을 하려고 할 때 외국에서 그만한 그 성능을 낼 수 있는 부품이 있다면 예를 들어 밸브라든가 뭐 예. 기타 뭐 있다면은 거기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오는 게 훨씬 저렴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100% 국산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예. 100% 국내 발사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모든 체계, 조립, 시험, 평가 이런 거 정말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국내 발사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주 발사체 그러면은 네. 한 8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로 발사하고 나서 네. 좀 러시아나 그때 우리 좀 도움 줬으니까 예. 이번에도 우리 이거 하는데 좀 도와달라. 예. 우리가 기술료 물론 줄 테니까 네. 좀 기술 좀 이렇게 좀 전수 받았으면 안 됐으려나? 뭐 카이 쪽에서도 그렇게 좀 요청을 하고 그러면 좀 쉽게 좀 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8년까지 안 걸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총조립을 담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MTCR 해갖고 전략 기술에 대한 그 통제가 굉장히 심한 분야가 발사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통제 지침. 예.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 발사체 관련 기술은 이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970년도 연대 당시에 그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그 발사체 기술을 받아서 예. 그 개발을 했지만 누리호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그런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러시아에서 받으면 나로 때는 러시아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술을.
그 기술 이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단에 대한 부분만 이제 그 의존을 한 상황이 되겠죠. 그럼 러시아에서도 이번엔 그 누리호 때는 좀 우리 좀 도와다오 했는데 요청은 일단 했는데 거절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요청할 생각을 안 했던 건가요? 애초에 요청할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리호 나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체계 기술을 익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기술 이전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요소 기술 쪽으로 이제 부분 국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아니면 그 유럽 쪽하고 협력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항우연 쪽에서 발사체에 대한 기술, 체계 기술이 이제 확보를 하기 있었기 때문에 전체 그러한 기술 협력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질문 들어온 분 중에서 이거 0915님이 이거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북한 로켓 기술이 우리보다 높은 건가요? 아니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높은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이제 우리가 성과만 보면은 북한이 높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사서 돌렸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그 제품을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만든 발사체와 우리나라에 만든 발사체 자체를 비교를 하면은 그 수준은 아마 우리께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사체 수준 자체는 김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 일단 그 엔진 부분에서 그쪽 그 북한에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라젠 해갖고 이제 독성 물질 위주로 추진제와 산화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과거 그 공산권 국가에서 아직도 쓰고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케로신이라든지 액체 산소를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기술의 배경이 된 게 과거 그 소유주가 아니고 그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북한이 앞서간다고 볼 수 있지만은 또 내면이나 그러니까 기술적인 수준을 본다고 그러면은 그걸 과연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요? 그래도 말씀하시는 뉘앙스로 보면은 그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죠. 자, 그 정연구원님, 이게 일단 우주 산업이라는 게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연구 개발하는데도 그렇고 한번 쏠 때도 그렇고 이게 일단 돈벌이가 되려면은 그 지금 뭐 새롭게 그 사업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주 산업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주 산업을 되게 꿈의 영역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물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멀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겠어? 그냥 뭐 꿈에 대한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 이제 한 7, 80년대는 꿈의 영역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돈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투자 안 하고 미국에다 맡기면 안 되냐?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스페이스X나 이런데 뭐 미주성을 대신 싸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민간 우주 산업에서 가장 큰 화두가 지금 우주 산업은 서부 개척 시대예요. 그러니까 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지금 여기를 더 큰 장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핫한 글로벌에서 우주 산업에서 가장 핫한 게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라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 사업이거든요. 저궤도에 위성을 잔뜩 띄워서 인터넷을 위성으로다가 연결한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 주변에 기지라든지 뭐 그런 그 통신탑에다가 이제 받아서 쓰는 건데 이제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또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에서 통신 신호를 전달한다라는 거는 인터넷 음영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이 옛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가들이 우주 산업에 돈을 투자하는 데는 이게 돈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572님하고 6169님이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그 연료 지금 그 누리호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잖아요. 그런데 고체 연료도 있지 않습니까? 고체 연료, 액체 연료 이거 차이가 뭔가 그리고 어떤 게 더 비싸냐 그리고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유리한 거냐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이건 어떤 분이 김 실장님이 더 나으실까 문 박사님이 적합하실까요? 문 박사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좋으냐라는 거는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같은 부피로 좋은 성능을 내려면은 예. 액체 엔진이 유리합니다. 예. 사실. 그리고 액체 엔진이 고체 엔진에 비해서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추력 조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온오프가 됩니다. 액체 엔진은 껐다가 다시 켜는 게 가능하죠. 액체 엔진은 예. 고체 연료는 그냥 한 번 태우면 끝까지 그냥 그 추력으로 계속 가야 되는구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그 대신에 이제 액체 엔진은 고체 엔진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액체를 다뤄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고체 엔진은 간단하고요. 예. 그렇다고 고체가 액체보다 나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예. 고체는 또 고체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액체 로켓 엔진에서도 그 액체를 어떤 거에 쓰냐가 또 굉장히 또 나눠지거든요. 예. 아까 그 실장님께서 북한의 로켓은 독극성 액체를 쓴다. 그랬는데 그런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 액체 로켓에 쓰이는 액체 추진제를 분류를 해보면은 독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독성이 있고 그다음에 극저온에서만 액체가 되는 산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런 추진제가 있고 그다음에 상온에서 액체인 케로신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하고 액체를 그냥 산소하고 연료를 그냥 섞어만 넣으면은 자발하는 그런 액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케로신과 산소처럼 섞어놔도 자발하지 않기 때문에 점화를 해줘야 되는 액체가 있고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게 있는데 어떨 때 뭘 쓰냐에 따라서 이제 발사체의 목적에 따라서 쓰는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군사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독성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독성 액체 추진제는 자발한 액체 추진제고 그다음에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세 가지가 이상하게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군용으로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원할 때 타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발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액체 로켓 엔진에다가 그 추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넣어놓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산소라든가 케로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극저온 추진제 같은 경우는 그 상온에서 기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누리호 쏘는 때도 우리가 발사 직전에 추진제를 집어넣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극저온 추진제를 탱크에 넣으면은 상온이 뜨겁잖아요. 극저온보다는. 그래서 안에서 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화를 하게 되면은 탱크 내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한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탱크가 폭발하거나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극저온 추진제는 탱크 안에다가 오래 보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발사할 때야 비로소 집어넣어 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고체는 넣어두면은 그러니까 10년, 20년 계속 놔둬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용으로 쓰기가 아주 용이하죠. 군용으로. 그러면 고체 연료가 더 어떤 그 뭐 폭발 효율이나 그런 게 더 좋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체 연료를 우리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죠. 두 가지 이유로 안 됐었는데 그 MTCR 방금 말씀하셨는데 미사일 통제 지침 그거와 한미. 그다음에 한미 미사일 통제 시스템 두 가지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 두 개 다 풀려가지고 그래요?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걸 왜 풀어줬어요?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말씀을 궁금해지네. 잘 모르시는 거 아니면 말하기 곤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애초에 이제 한미 미사일 협정이 맺혀지게 된 이유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방력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탄두탄을 가지자라는 걸 이제 입장을 이제 때문에 ADS에서 개발이 시작을 했어요. 개발이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그걸 반대를 했죠. 너희 나라에서는 왜 미사일을 쏘려고 그러냐. 그래도 그러고 계속 협상을 한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넌 요만큼만 쏴라. 그래가지고 최초로 한미 미사일 협정이 체결이 돼가지고 사거리가 180km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정권이 지남에 따라 이제 좀 500km가 되고 점점 풀어졌는데 지금 완전히 풀어졌고요. 근데 그 당시에 비하면 우리나라 이제 국력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주변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를 봉사하는 지금 정책을 좀 피고 있잖아요. 거기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족쇄를 풀어주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뭐 민감한 문제도 아닌데 뭐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김 실장님, 그 탱크를 이제 카이에서 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을 한 거잖아요. 탱크가 그렇게 어려운 기술입니까? 그냥 탱크 그냥 보관통 아니에요? 이거 제가 무식해서 미안합니다. 보통 이제
그 탱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가정용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그 프로판 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그 일반 파이프 형태로 양 끝단은 돔으로 이렇게 그 용접이 돼서 그 탱크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그 누리호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예. 그 양 끝단이 돔 형태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이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돔이라는 게 구형으로? 예, 구형, 반구형 형태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알루미늄 재질로 해서 이제 그 돔을 만드는데 그게 지금 그 1단 같은 경우는 직경이 3.5m입니다. 예. 3.5m 되는 그 동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꺼운 알루미늄 음판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피닝이라고 하는데 회전 가공을 합니다. 회전 가공을 해서 쭉 늘려서 실제 한 7mm, 그다음에 얇은 부분은 한 2.6mm 정도 되는 두께로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공하는 기술이 사실은 그 아직까지 발사체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그걸 저희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항우연하고 저희 카이 엔지니어들이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뭐 좀 가장하면은 공장 입구에 그 불량품이 산더미처럼 쌓일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고 그 1년 넘게 그 공정 개발하는데 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그 우리나라 그 야금 엔지니어링 기술의 어떤 승리라고 봐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얇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튼튼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발사체는 일단은 대부분의 중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추진제 부분인데 구조 중량이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발사체가 됩니다. 구조 중량이 낮다는 건 그래 탱크의 중량이 그 각종 그 부품이라든지 뭐 탱크든 아니면 뭐 엔진 중량이든 그 연료를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그 발사체가 좋은 발사체이기 때문에 일단 중량이 작을수록 구조 중량이 작을수록 그 성능이 그러니까 상당히 단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정용구님 이게 그 어쨌든 우리나라가 우주 분야에 있어서는 약간 좀 후발주자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후발주자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13년에 발사했을 때 이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된 국가가 거의 없어요. 막 10몇 개국, 12개국, 13개국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마저도 앞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결국엔 스페이스 클럽을 구성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위성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발사를 할 수 있는 발사대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발사체를 쏘아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세 개인데 우리나라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앞서 나가 있고 근데 이번에 발사체까지 이렇게 좀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에서 봤을 때 물론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뭐 우주 강대국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투자 규모 같은 거는 꽤 차이가 난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이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특히 발사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늘 이제 투자자분들께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경부 고속도로를 뚫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주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이게 이 발사체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뭐 도로가 2차선인지 4차선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도 3번씩 4번씩 발사를 합니다. 민간인데. 민간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하기에는 이게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낮춰야 결국엔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국가 중에서도 포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 박사님 이게 그 1단이 사실 가장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뭐 다 중요합니다만. 1단이 그 300톤 추력이라고 해요. 그게 300톤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의미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75톤짜리를 4개를 이렇게 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지 않고 4개를 이렇게 묶는 게 그게 더 효율이 좋은 건가? 그 방식이 좀 다 다른 거예요? 일단 300톤짜리 엔진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일단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한 번에 한 개가 300톤짜리는 엔진이 커질수록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엔진이 연소를 시켜가지고 그 추력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소를 큰 덩치 안에서 잘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어려운 말을 쓰면은 연소 불안정성이 생기기가 쉽다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불안전 연소. 그러니까 불안전 연소가 아니라 연소 불안정. 그게 뭐냐면은 연소를 해가지고 압력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압력이 이제 이렇게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그 압력의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소를 시켜서 뒤로다가 뿜어내는 그 추력을 꾸준히 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커가지고 변동성이 커서 그게 이제 계속 이게 변동성이 계속 누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변동,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저 고압에서 굉장히 고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소기가 버티지 못하는 압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연소기가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위험성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그럼 좀 잘게 나눠서 4개로다가 대신한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뭐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된 게 최근에 또 대두가 된 게 발사체 재사용성이거든요. 근데 재사용 엔진을 그러니까 발사체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큰 거 한 개보다는 작은 거 여러 개 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올라갈 때는 무겁잖아요. 내려올 때는 가볍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큰 추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큰 엔진 한 개를 써버리면 내가 300톤짜리 엔진 한 개를 써버리면 내려올 때는 왜 내가 뭐 한 10톤이나 20톤만 쓰면 된다 그러면 30분의 1로 추력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추력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75톤짜리 엔진 한 개만 써가지고 줄인다 그러면은 10톤 써봐야 1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거니까 그건 가용한 보험의 추력 제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보면은 작은 엔진 여러 개 쓰는 게 유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제 딱 정확히 30분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뭐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저희가 계속 속보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게 고도가 7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00km인데 그게 중궤도 위성이라고 중궤도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 무궁화 위성 뭐 이런 거는 36,000km 정지궤도 위성까지 올라가잖아요. 거기까지는 이번 누리호도 이런 추력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죠?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페이로드를 뭘 쓰냐에 따라 다른 거죠. 페이로드? 그러니까 위성이 가벼우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가벼우면 1.5톤짜리 아니고 예를 들어 한 500kg, 300kg짜리 되면 거기까지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5톤으로 굳이 말하는 이유가 전 세계 그 발사체 성능 비교를 할 때 저궤도의 투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발사체 성능을 비교하는 건 표준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그 발사체의 그 궤도 투입, 저궤도 투입 성능이 1.5km, 1.5톤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용량이 되겠구나. 그다음에 스페이스 X처럼 뭐 수십 톤 된다. 그러면 이 정도 큰 용량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늠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1.5톤 저궤도로 하는 이유는 그 뭐라 그럴까 발사체를 비교하기 편하게 통계 숫자지 1.5톤을 700km에다만 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벼워지면 멀리 가고요. 무거워지면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정지궤도나 뭐 이런 거 통신위성 이런 거는 좀 무겁지 않아요, 원래?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무거운 거를 높게는 못 쏘는 거죠. 나로는. 그 정도는 못 쏘고 그 정지궤도라 하더라도 좀 가벼운 거는 뭐 한 500-600km 정도는 이제 누리호 정도 추력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군요. 자, 그럼 김 실장님. 한 300여 개의 카이 말고도 항공우주산업 카이 말고도 한 300여 개의 업체가 협력을 했다고 해요. 어떤 그 카이가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주로 어떤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공동 협력이? 발사체 그러니까 누리호 같은 경우는 약 한 35에서 37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각종 뭐 스크류에서부터 크게는 엔진, 탱크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또 이제 제어 쪽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전기전자 박스 이런 부분들이 그 필요한데 그거를 제작을 하고 개발을 하는 업체 그 참여한 업체가 거의 한 300여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 업체가 잘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조면 구조, 아니면 뭐 전기전자면 전기전자, 뭐 엔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차 납품하는 업체, 2차, 3차까지 이렇게 그 참여 기업을 이렇게 분별하는 보니까 300여 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그 얘기는 그만큼 이 발사체 사업 자체가 그 산업체 전반에 미치는 파급이 또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럼 그 주식시장에서도 뭐 이런 그 발사 관련 기업들, 뭐 한화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연료 부분에서 굉장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화 이렇게 많이 좀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면서 연초에 좀 주가를 좀 많이 관심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 주가가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누리호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우주 산업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누리호 발사뿐만 아니라 뭐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관심을 받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연구원님 그 누리호 이번 그 개발 그 과정에서 네. 정연구원님 문 박사님 그거는 문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거였어요? 일단 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장 어려웠던 게 엔진이었나 그러면은요? 약간 그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리면은 가장 어려운 건 자기가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고요. 뭘 한 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가장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엔진 분야에 담당을 했으니까 엔진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엔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발사체가 이제 이 누리호 같은 경우는 43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은 그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연료 탱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체에 들어가는 거는 페이로드 요만큼, 연료 엔진 요만큼 해서 엔진이 차지하는 부위가 포션이 상당히 큽니다. 또 엔진도 원래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엔진이 그 발사체가 왜 어렵냐 그러면은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발사체 기술은 50년대 기술하고 지금까지 그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1950년대하고. 근데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은 그 50년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 기술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A라는 방법으로 구현을 했는데 지금은 훨씬 된 발전을 그 기술 발전을 통해서 B라는 방법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엔진을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니까 엔진에는 뭐가 있냐면은 움직이는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고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00도에서 3,800도 정도 되는 그 연소실이 있고 그다음에 영하 183도가 되는 액체 산소가 흐르는 구간이 있고 극과 극이네. 완전 극과 극이죠. 근데 이제 극과 극인데 다 쇠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쇠가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죠. 뜨거운 온도를 만나면 늘어나고 차가운 온도를 만나면 수축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온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실제 유체를 흘려버리면은 얘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변형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소실을 만들다 보면은 안에서 연소 불안정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소실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연소실이 파괴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저는 엔진을 만드는 입장으로 엔진이 상당히 만들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그 흐뭇한 분위기가 그 5시 이후까지 계속 가야 할 텐데. 자, 오늘 그 사실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5시 돼봐야 알겠지만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박대기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단 분리하고 이런 건 지상에서 어떻게 실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성공할 그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사실 더 높을 것도 같아요.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만약 실패하면은 거기서 실패가 꼭 그냥 완전히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해놓은 기술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구현하는 데 뭔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구현하는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다시 구현하면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가다가 중재하면 아니 가면 못한이란 말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간 만큼 이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발사는 언제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5월에 있습니다. 내년 5월? 내년 5월에. 내년 5월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이거 자꾸 제가 하기도 전에 초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만약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걸 이제 반영을 해서 다시 이제 또 그 문제를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나로 때 우리가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나로 실패할 때마다 이제 위원회가 열려요. 이게 왜 실패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각계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글을 앞으로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 측정은 계속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김 실장님 같은 경우에 어떤 기술을 가장 좀 그 항공우주산업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항공기 쪽이 아무래도 메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주 쪽에서는 로켓 쪽에서는 어떤 기술이 가장 좀 습득했다고 해야 될까? 이뤄냈다고 할까? 그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총조립 분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그 액체 로켓에서 1단에서 3단까지 조립을 한 사례는 과거에 물론 KSR-3 같은 경우 액체였기 때문에 뭐 아주 간단한 소형이 있었지만은 이 정도 우주 발사급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때도 이제 1단은 러시아
발사체였고 이제 2단은 고체였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액체 엔진 조립은 처음이었고 그래서 당초 저희가 사업에 착수를 하면서 이제 해외 기술 자문을 받으려고 굉장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일부 아까 말씀드린 뭐 MTCR이나 아니면 뭐 전략 기술 통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모 국가에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안을 하긴 했는데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그래서 결국은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결론을 한 부분이 그러니까 항우연하고 카이랑 협력을 해서 해보자 해서 이제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소득이라면 이제 총조립 분야에서는 액체 로켓에 대한 그 어떤 조립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관련 장비 개발이 끝났다는 부분이 있고 탱크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형 알루미늄 구조물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뭐 액체 산소든 아니면 또 이제 다른 뭐 수소도 있습니다. 수소도 있고 한데 그 액체 로켓에 대한 그 추진제 저장용 탱크에 대해서는 기술 파생도 가능하고 응용도 가능하다. 그게 이제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헤이든 님이 이거 좀 유튜브로다 댓글로 이걸 좀 물어보셨는데 그 로켓 재활용 기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도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쏘았다가 다시 그대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비용 같은 게 혁신적으로 줄어들죠. 혁신적으로 그 다시 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우주산업이 민간에서 개발이 안 되고 있었던 이유가 결국엔 비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리 너무 많은데 발사할 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아무런 기업들도 이제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사용 로켓이 이제 처음 성공을 하게 되고 그게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해서 요즘에는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한 5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한 번 날리고 그 비행기를 안 써버리면 항공산업이 산업으로 발전을 못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켓도 재사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고정 비용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거고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톤짜리 이 더미 위성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40몇 미터짜리 발사체가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하면 할수록 이게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재활용하는 그런 로켓까지는 거기까지는 아직 너무 넘사벽인가요? 그러면은? 아직 그 재활용 기술까지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 모 그 일간지에서 아마 그 현 항우연 원장님을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항우연에서는 결정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시겠지만은 일례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형위성을 저희가 총괄 주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사 비용이라는 게 스페이스X에서 재활용을 하면서 이전에 한 300억대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100억대 초반으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거의 한 3분의 1 가격에 발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의 뉴스페이스라고 이제 하도가 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일단 기기 제조나 발사 서비스 부분에서 그러니까 비용이 획기적으로 이게 삭감이 이제 절감이 되다 보니까 뉴스페이스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구도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내에서 그 액체든 그 고체든 발사체를 개발해야 되는 당위성이 발사 서비스 그러니까 위성이든 우주기기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페이로드를 우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한국이 잘 발사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한 20분 남았습니다. 19분, 18분 정도 남았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계속 그 저 하얀 연기 나오는 거는 그 액체 산소 증발하는 겁니다. 증발하는 거죠? 이게. 저게 이제 일정 압력이 되면은 그 릴리프 밸브가 터지면서 이제 뭐가 터져요? 이제 압력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게 이제 탱크 내부 압력을 일정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가스를 밸브가 벤트를 시키는 게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기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게 5시 정각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점화가 돼서 올라가면은 단계마다 여러 가지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1단 분리되고 2단 분리되고 어떤 때가 가장 뭐 다 좀 고비겠지만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발사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에 종말 단계까지 총 11개 이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려운 게 제가 보기에는 한 4개 정도 꼽을 수 있는 게 단분리가 2번 있으니까 단분리 2번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력 저항이 최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행기가 그러니까 로켓이 날면은
되기 때문에 저항을 받잖아요. 예. 그 저항하는 힘이 최대가 될 때가 있는데 예. 그때가 좀 힘들고. 그게 언젠데요? 그때가 발사 이후 잠깐만 뭐 정확하기는 않더라도 한 일단 분리되기 전이에요. 그 어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속을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가 또 힘들 겁니다. 초음속을 돌파할 때 그때는 왜 힘들까? 그때 이제 비행기가 초음속 돌파할 때 힘든 건 같은 이유인데요. 예. 초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소리를 내면은 소리는 사방으로 펴지잖아요. 근데 이 어떤 물체가 그 앞으로 전진을 하면은 앞으로는 빨리 가고 뒤로는 천천히 가겠죠. 근데 제3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또 비행기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 또 천천히 가고 뒤에 빨리 가는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 소리의 파장이라는 게 압력파가 앞에서 계속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중첩이 돼가지고 마크 벽이라는 어떤 벽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그 벽을 찢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동체나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가 힘들죠. 그래서 비행기 말뛸 때도 마크1 돌파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실장이 보시기에 또 어떤 그 좀 단계가 좀 중요할까요? 일단 저는 저희가 지상에서 시험을 할 수 없었던 단분리 1단하고 2단. 1단, 2단 그다음에 2단, 3단 단분리하는 부분인데 이전에 나로호 때 죄송합니다만 나로호 때 그 페어링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1차 실패 때 원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페어링이라는 건 그러니까 위성을 감싸고 있는 맨 꼭대기에 상단부를 그 페어링 두꺼운 껍데기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인데 어쨌든 요번 누리호에서는 문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단분리하는 그 부분이 그럼 단분리라는 게 1단하고 2단 로켓을 이렇게 분리할 때 뭐 이렇게 뭐 잡고 있다가 탁 놔주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단분리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1번 방법은 이제 기계가 잡고 있다가 그 어떤 유압이나 공압으로 작동시켜가지고 이게 잡고 있는 걸 놓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약으로 터트리는 방법이 있어요. 화약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같이 동시에 섞어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우리는 화약으로 터트리는 방법을 씁니다. 화약으로 터트리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가뜩이나 거기 뭐 연료 같은 거 많이 들어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볼트 안에다 화약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로 볼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볼트 안에 화약이 조금 있어요. 그거를 터트리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바깥으로 폭발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볼트를 터트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그냥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거로 잡아놨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라나. 이제 그렇게 쓰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쓰는 데가 스페이스X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쓰는 이유는 아까 이제 우리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 같은 걸 작동시키려면 컨트롤 디바이스라든가 액추에이터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게 다 무게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파이로 볼트를 씁니다. 그 정도 무게까지도 그게 예민하게 그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군요. 아까 그 페어링이라고 그러니까 위성을 덮고 지금 올라가는 위성은 물론 그냥 벽돌 덩어리지만 무게만 시험하기 위한 나로 때 그게 1차 발사 때 그게 한쪽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약이 한쪽만 터져갖고 그래서 실패했던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그 실패. 그때 이제 전기를 줘가지고 화약을 터뜨리는데 그때 이제 고공을 올라가면서 이제 전기가 방전이 돼 버려가지고 제대로 전기가 안 간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14분 정도 남았어요. 저희가 현장 상황 지금 박대기 기자가 계속 대기 중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네, 박대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대기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댓글에도 박대기 기자 빨리 연결하라고 하는 인기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지금 상황 별다른 뭐 문제 없는 겁니까? 순조롭게 지금 점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방금 전인 4시 46분에 누리호 발사 전 최종 준비 점검이 완료됐다 이런 방송이 방금 나왔거든요. 이제 그 발사 10분 전부터는 사전에 프로그램된 대로 발사 운영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발사 운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최종 점검 단계가 끝난 상황입니다. 발사 10분 전부터 자동으로 이제 진행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도 그 스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사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누리호의 전체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마지막 발사 순간까지 카운트다운을 10분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상이 혹시 발생하게 되면은 발사가 자동으로 중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 그때부터는 제가 기억으로 나로 때 보니까 사람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컴퓨터가 모든 상황을 그 가정에서 컴퓨터가 그러니까 그 상황 판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 작업이 잠시 뒤인 2분 뒤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2분 뒤부터 이제 자동 그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 현장 지금 그 연구원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만나보거나 그럴 수는 없을 테고 브리핑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금? 네, 브리핑은 계속 공식 브리핑은 오후 2시 반이 마지막이었고요. 지금은 이 발사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지금 발사 장면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발사 때 이제 미세 진동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물리 데이터 값을 통해 가지고 이상 여부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연구원이 정 위치에서 이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잘 예정된 시간에 성공적으로 좀 발사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게 그 5시에 발사가 되면은 발사가 성공인지 아닌지 이거는 바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 분쯤에 이거 확인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궤도 진입까지는 이제 16분 7초가 걸리고요.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 뒤, 그러니까 이제 5시 40분 경에는 성공 여부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10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네요. 이제 한 30초 뒤부터는 자동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고 해요. 10분 전부터. 이게 자동 카운트다운이 뭔지 한번 좀 문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오토 런치 시퀀스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요? 오토 런치 시퀀스라고 그러는데요. 오토 런치 시퀀스. 그러는데 이제 물론 사람도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발사 때까지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가 판단을 해가지고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냐 노고냐를 계속 컴퓨터가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고 신호가 계속 나오면은 마지막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제로가 딱 되는 순간에 발사 명령을 딱 주고 일단이 전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람이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고층대기 같은 경우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수동으로 로고를 명령을 보내면은 이제 발사 카운트다운 중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고 그러면 왜 이렇게 불 붙이고 그러는, 불 붙이, 너무 이제 무식한 용어. 아니, 불 붙이는 거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 붙이는 거 사람이 이렇게 뭐 스위치 눌러서 불 붙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동으로? 그거 컴퓨터가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더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시에 다 하죠. 사람이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컴퓨터는 이제 각종 데이터를 순식간에 잘 처리를 연산 속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을 각종 센서가 들어오는 거를 사람들이 일일이 눈으로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그걸 파악을 하는 게 순식간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맡기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컴퓨터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돌발 사항이 있으니까 사람이 또 이제 보조로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이제 한 9분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나로 갔을 때 발사 카운트 이렇게 자동 아까 말씀하신 오토 런치 시퀀스 들어가고 나서도 1분 전인가 몇 초 전에 이렇게 스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 탄식이 막 쏟아졌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컴퓨터가 계속 지금 그러니까 알아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자, 정연구원님 이게 우주 산업 어쨌든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이번에 누리호 개발하는 데 한 2조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해요. 우주 산업 이 미래 가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들이는 걸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가치가 전망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7년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40년까지 1조 달러 가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 근데 작년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년 빨라진 2030년까지 1.4조 달러를 전망했거든요. 근데 이 1.4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 세계 글로벌 여행 시장과 맞먹는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에서 이제 쓰는 이제 그 규모만큼 우주 산업이 이제 10년 내로 이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이 전망치가 계속해서 그게 커지고 그리고 더 기간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생각한 것보다 더 이렇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빠르게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박사님, 내년 5월에 2차 발사가 지금 예정돼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5월에는 그때도 이렇게
벽돌, 더미 위성, 가짜 위성 그냥 무게만 있는 이거 실어 보내는 겁니까? 아니, 그때는 이제 진짜 검정 위성을 실습니다. 진짜 뭔가 작동할 수 있는. 예. 근데 그때도 두 번째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위성을 실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검증 위성을 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두에 우리가 대화를 나눴지만은 이 누리호의 탑재 능력은 1.5톤이에요. 근데 검증 위성의 무게는 130kg입니다.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잔여 무게는 만큼은 또 더미를 싣고 갑니다. 그때 또 벽돌. 그럼 그 130kg짜리는 뭔가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는데 그냥 검증, 위성이 이렇게 잘 돌고 있다. 이것만 좀 인식시켜주는. 그게 메인 목적이고요. 정확한 위성의 그 임무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이야 뭐 어쨌든 그 다음에도 또 지금 예정은 돼 있죠, 발사가. 계속해서 이거 말고 5회 정도 더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차례 정도. 그렇구나. 아이고 전화 나중에 받으시고. 그러면 이게 그 예전에 프랑스 우리가 그 무슨 위성이더라? 무궁화 위성인가? 그 프랑스 로켓에 실어서 뭐 쿠르 기지에서 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위성을 이렇게 쏴 올려주고 뭐 이런 것도 이게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 일단 그 가능은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발사 비용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사한 그 원하는 그 고객이 원하는 궤도가 예를 들어 정지 궤도에 뭐 위성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뭐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뭐 소유주라든지 이런 발사체는 뭐 기당 뭐 한 300억. 근데 이제 그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인성 같은 그 발사체 같은 경우는 혹이든 기본 개발료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정 이상 낮출 수 없는 부분. 그래서 발사체 관련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신뢰성하고 그 해당 발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누리호하고 참 나로호. 그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름은 어떻게 진 거예요? 나로는 그 나로 우주기지니까 나로로 적고. 맞습니다. 누리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온누리 뭐 이런. 공모를 해가지고 한 6천 건 정도 접수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누리호로 이제 채택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누리라는 게 어떤 새로운 세상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자라는 뜻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1TV 그 나오고 있습니다. 1TV 그 화면이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으니까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면은 계속 별다른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5분 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이후 지금 보면은 그 하얀 연기가 저 맨 위에 보이는 곳에 이제 그게 페이로드라고 하고 거기 이제 1.5톤짜리 더미 위성이 가짜 위성이 지금 무게만 있는 위성이 지금 실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올라가서 지금 덮어 있지만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그 뚜껑이 벗겨지는 거죠. 페어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3분 남은 거. 3분 정도 남았죠. 이제 조금 지나면은 저희가 그 발사 순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1TV 생중계를 그 바로 이어서 좀 중계를 전환을 할 거고요. 저 나로 우주기지 저희가 처음엔 원래 제주도에 하려고 했었잖아요. 우주기지를.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저기로 가는 게 나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발사체가 발사하기 가장 적합한 곳은 적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의 그 자전 속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으로 갈수록 좋은데 그래서 제주도가 더 좋을 그러니까 그냥 지정학적 위치로만 보면 제주도가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는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2분 30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가겠습니다. 그 누리호 발사 TV 라디오 지금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현장 생중계로 넘기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위성 모차체가 지금 들어 있는 거죠. 그럼 위성하고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겠죠? 네,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발사 2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는 점검은 뭐가 될까요?
사실 마지막에 하는 절차는 그 추진제를 충전하고요. 1단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화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엔진 요구 조건에 맞춰서 압력을 좀 가압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런 작업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탱크들이 온도나 압력들이 발사를 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점검하는 작업이 제일 마지막에 할 작업입니다. 네. 그러면 발사 후에는 어떤 걸 지켜봐야 될까요? 발사 후에는 뭐 엔진 그 점화라든지 이륙이라든지 아니면 분리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특히 지상에서 우리가 검증 못하는 것들이 분리 이벤트입니다. 네. 자, 이제 90초 정도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8년 전 나로호 발사 순간보다 더 긴장되고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손으로 만든 이 수십만 개의 부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기를 바라고요. 아직 저 불꽃이 탁 점화되는 순간은 몇 초 정도 전이 될까요? 발사하기 이륙하기 4초 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약 127초라고 하던데요. 사실 눈이 아주 좋으면 발사 모르겠지만 1분 전입니다. 그 이륙 후 127초는 1단이 분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고도가 약 59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맨눈으로 보기는 힘들 거고요. 네. 한 발사 60초 뒤에는 고도 한 10km 정도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맨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운명의 16분을 앞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35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숨죽이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연구원분들, 시민분들께서도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누리호 발사 30초 전입니다. 네, 30초 전이고요. 나로 우주센터의 우뚝 솟은 누리호, 이제 우주로 날아오를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저희도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엔진 점화. 이륙. 발사체 누리호 발사 1분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힘찬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아직 별 문제 없이 하늘로 올라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시야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요. 불꽃이 몇 개 보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잡은 누리호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1단 로켓이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분리된 장면이죠. 자, 고도 59km를 돌파하면서 1단이 분리됐습니다. 자, 최 박사님, 지금 1단 로켓이 분리되는 장면은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단이 사실 엔진 4개를 크로스윙 했기 때문에 엔진 4개가 하나의 엔진처럼 우리가 원하는 궤도를 잘 따라가 주느냐, 1단과 2단이 분리되느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단 로켓은 한 몇 분 정도 발사 후에 2단 로켓 분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발사 후 3분 63초 쯤에
다음에 페어링 분리 이후 4분 34초쯤에 2단이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페어링 분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단이 분리되는 것까지 잘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단이 사실 저도 가장 긴장했던 부분인데. 네. 자, 홍 박사님 지금 기원하셨던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장면 보고 계시는데 홍 박사님 보신 심정은 어떠십니까? 너무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네,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남은 절차도 네, 무난히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의 빛으로 점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2단 로켓도 분리될 예정인데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그 두 박사님 그 세 분 모두 손에 땀을 쥐고 보고 계시고 또 발사 순간 보시면서 탄성을 또 지르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2단 로켓도 지금 2단 로켓이 분리되기 전에 페어링이 분리된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페어링 분리 시점입니다. 네. 예, 잘 됐을까요? 그러니까 페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위성 모사체를 둘러싸고 있는 덮개가 날개. 네. 보호하기 위한 덮개였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주로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로에서는 1차 발사 때 페어링 분리가 실패해서 사실 발사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죠. 네. 네, 지금까지는 아마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디 페어링 분리도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길 기원을 해봅니다. 자, 교단님 그 이후 지금 잠시 조금씩 설명을 했는데, 자,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 그리고 적정 고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궤도님께서. 예, 지금 발사 후 2분 7초 정도의 95km 지점을 통과하고요. 네, 1단이 분리가 잘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3분 53초에 191km 지점에서 페어링 분리가. 자, 궤도님 잠시만요. 지금 자 누리호 발사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확히 5분 전에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올랐고 1단 로켓 분리까지 그리고 페어링 분리까지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2단도 분리가 된 거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을 거라 믿고요. 네. 2단 로켓이 분리가 되면 이제 마지막 3단 로켓이죠. 네. 3단 로켓 위성모사체를 실은 3단 로켓이 우주로 더 힘을 받아서 날아오를 텐데요. 이제 3단 위성이 분리되는 것까지는 약 10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궤도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페어링 분리는 중간중간 단계가 실시각으로 지금 통제센터나 이쪽에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그 통제센터에서는 개인 데이터 분석해서 실패인지 아니면 성공인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발표가 늦어질 뿐이지 아마 통제센터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누리호 2단 분리 그리고 페어링 분리, 1단 로켓 분리 이제 그런 이후의 절차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 함께 지켜본 시청자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장면 보신 분들의 댓글이나 뭐 질문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을까요, 궤도님?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다 이제 너무너무 환호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잠시만요. 지금 비행이 정상적이고 고도 400km 지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 실시간으로 들으신 거죠? 2단 분리 성공까지.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멋지다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네. 네, 지금 세금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나의 세금을 아주 적절한 곳에 잘 썼다라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메시지들 좀 전달해 주시죠. 대한민국 대성공이다. 네, 드디어 우주로 갔다. 네, 정말 성공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호 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고도 500km 지점을 통과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500km 지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궤도님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500km 지점은 이제 저희가 위성이 분리되는 게 700km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순항하고 있다. 200km만 더 올라가면은
네,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빠른 속도예요. 네. 지금 현재 누리호가 지금 2단을 지났죠. 2단 같은 경우가 초속 4.3km의 속도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권총, 총알의 속도가 초속 400m입니다. 네, 총알이 나가는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초에 4.3km를 간다. 네,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고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고 최종 속도가 이제 초속 7.5km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계속 빨라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순항하고 그만큼 있다.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고 있으니까 속도도 더 빨라지게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지상 700km 지점에서 위성이 분리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댓글들이 이제 소원을 비는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비세요. 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런 데서 빌어줘야 또 저희가 또 축제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엔진 개발의 입장으로서는 3단 엔진의 정상 점화와 비행이 사실 걱정스러웠던 부분인데 지금 중간 결과로 봐서는 3단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엔진 개발에 참여하신 최 박사님 그리고 인공위성 개발에 참여하고 계시는 황 박사님 저 시청자분들께서는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뿌듯하고 되게 감격적인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다시 또 하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 누리호 비행 정상적이고 고도 600km 지점을 통과했다고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100km 정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 위성 모사체이긴 하지만 그걸 진짜 위성이라고 봤을 때 위성이 분리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사실 첫 발사에서 이 정도까지 간 것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 번에 이제 분리만 남았는데요. 네. 정말 우리 연구원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한 협력업체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장한 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발사 계획이 연기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폭발도 있었다고 하고, 네.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나로 발사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지금. 네. 어떻습니까? 화면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게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은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사실 고도 600km 지점까지 통과됐다고는 지금 통보를 받았어요. 그 컨트롤룸에서.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은 안 생긴 겁니까? 컨트롤룸에서는 바로 알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소리 없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성급하게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릴 건 아니지만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만 갔어도 90% 성공이라고 이 정도만 갔어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쪽에 세 분 보시기에 처음에 막 올라갈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솔직한 심정이?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전에 시험 발사 때 이제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점화 후에 처음에 이제 땅에서 이륙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이제 멀리서 보다 보니까 좀 약간 긴장이 완화된 그 분위기에서 보다 보니까 어쨌든 제대로 올라가고 있구나. 원래 점화되고 막 올라갈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찰나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점화된 후에 딱 지상에서 이륙할 적에. 그 시점이 왜 좀 위험한 순간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순간입니까? 둘 다입니다. 일단 엔진이 4개가 묶였잖아요. 일단은요. 그래서 엔진 4개가 동시에 점화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가다가 추락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점화가 됐는데 또 4개가 동시에 정상적으로 연소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거에 이제 싱크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포인트였는데 그게 처음에 제일 잘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이 아주 좋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행 정상 고도가 비행은 정상이고 고도 650km 지점을 통과했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몇 킬로까지 올라가는 거죠? 목표가 700km입니다. 그럼 한 50km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남은 과정은 지금 뭐가 남아 있는 겁니까? 700km 상공에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나오느냐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요. 속도? 네. 로켓의 속도?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7.4km/s 정도 되는 거죠. 초속 7km?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더미 위성이라고 검증하는 위성을 제대로 분리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임무 성공입니다. 완전 100% 성공입니다. 그 더미 위성을 이제 분리를 딱 하는 순간이 그게 확인이 되면은 완전한 성공이고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로 보면 굉장한 성공은 뭐 기대했던 정도는 된다 이거죠. 예, 충분히 로켓에 대한 성능은 검증이 된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로켓에 대한 저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그 더미 위성이라는 게 아무 기능을 못하는 그냥 벽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계속 그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가다가 대기 마찰 때문에 예. 그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구로 낙하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건 아니고 예, 거기서 방해물로만 있는 건 아니고 낙하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16분 7초가 원래 마지막 이 단계잖아요. 네.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딱 분리되는 그 시점이 16분 7초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시 16분 7초. 예. 그럼 한 3분 정도, 3분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그 정도 되면은 완전히 성공했다라는 걸 그때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청취자들이 네. 바로 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예. 이 목표가 원하는 고도, 원하는 속도, 위성 분리 요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컨트롤 타워에서 바로 텔레미터리로 신호를 받습니다. 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어쨌든 지금까지 잘 올라갔잖아요. 네.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보셨는데 네. 예상 기대 어느 정도 하셨었습니까? 이 정도까지 될 거? 뭐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간절하게 바랬죠. 저도 사실 뭐 김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 시험 발사 때도 그랬지만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에 이게 어떤 뭐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실제 업체에서 조립을 하면서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립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이게 제대로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속보가 3단 엔진 연소 정지 확인됐다는 게 떴는데 저게 무슨 말입니까? 3단 엔진 연소 정지라는 게? 일단 로켓이 자기 기능을 다 했다는 소리입니다. 로켓은? 예. 그 다음에는 위성을 이렇게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거 하나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거는 이성 자체에 달리는 추적기를 통해서 이제 궤도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시퀀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덜미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고 나중에. 그렇군요. 정영권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발사되는 순간에 저도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너무 이렇게 이제 시장님이 간절하게 보고 계셔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저는 소원을 하나 빌었습니다. 정영권님은 어쨌든 김 실장님이나 문 박사님이야 이쪽 직접 이 기술 쪽 개발하는 이 산업 쪽에서 오셨으니까 그렇고 정영권님 유진투자증권에서 계시니까 오늘 성공이 내일 어떤 이런 관련 산업에도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되겠죠? 저는 반응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마음이 반반인 게 이게 누리호가 발사가 성공했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확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수어온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리호가 성공하면 되게 좋은 뉴스인 건 맞지만 우리 산업 자체가 뭐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기에 또 급등하거나 이러면 또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위성 모사체 더미 위성이 정상적으로 분리됐다는 것까지 그럼 다 성공했네 그러면. 박수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박수 한번 치지 뭐. 이게 저는 사실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게 실패라고 우리 하지 말자.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실패했다고 우리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런 멘트 소지 사실 준비해 놓은 거 있었는데 그거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안 써먹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항우연 또 카이 항공우주 산업도 그렇고 앞으로 계획 뭐 있을 겁니다. 어떤 계획이 좀 이제 남아 있나요? 이제 당장 이제 실현이 돼 있는 거는 이제 발사체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 발사체를 이제 계속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쏠 계획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그 시장에 관련된 거고요. 이제 연구 계획까지 아직 제대로 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없다는 말씀은 정부에서 과제를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돼 가지고 연구원 내부에서 발사체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로드맵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이 완성이 되고 정부하고 협상이 된다면은 또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항공우주 산업 카이 쪽에서는 어떤 계획이 좀 있나요?
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누리호든 어쨌든 그 경쟁력이라든지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체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예. 뭐 공정에 대한 또 어떤 그 합리화라든지 혁신, 그다음에 또 소재 개발, 그다음에 어떤 기술의 그 조립 기술, 아니면 시험 평가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상업화 이런 부분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산업체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쟁력이라든지 신뢰성 확보 관련 강점 이런 부분들을 그 저희 나름대로 이제 또 준비를 하면서 이 후속 사업을 계속 그 끌어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게 누리호가 한 방에 성공을 해버려서 하여튼 주변국들에서도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한 번에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참 뭐 기특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제가 이 질문을 드려도 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정말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로켓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이나 뭐 북한이 늘 그랬듯이 다른 나라도 늘 그랬듯이 다 똑같은 기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저게 오늘 누리호 로켓이 성공한 게 앞으로 군사적인 부분에도 이용됩니까? 여기 체계 개발 기술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누리호를 직접 이용하기는 힘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리호에는 극저온 추진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극저온 추진제는 발사 명령이 나올 때 바로 발사를 못합니다. 추진제를 채워야 되는 시간도 있고 운반해야 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리호 자체를 군용으로 쓰기는 힘들고요. 대신에 이제 누리호를 개발하면서 익혔던 체계 기술을 가지고 뭐 새로운 탄도탄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은 민간 기업이니까 그거는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있기는 좀 민감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제어라든지 소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어차피 고체하고 액체가 어떤 뭐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항공우주연구원 문인상 박사, 항공우주산업팀판조실장, 유지투자증권 정유원 연구원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박수 한번 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입니다. KBS